지난 1983년 멕시코에서는 국제문제연구협회 제24차 총회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이 세미나에 참석한 한 미국인 역사학자는 한국 사회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온 논문을 한 편 발표했는데, 바로 세계의 전환점에서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대한 한국민 이민 문제, 외교적으로 미친 영향력의 고찰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발표한 주인공은 미국의 웨인 패터슨이라는 역사학자였는데, 그의 이력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보통 한국사나 한국 정치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서양 연구자들은 종종 있어 왔지만, 이민이라는 현상, 특히 한국인의 이민이라는 특정 주제로 연구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패터슨 교수는 이 분야만 죽어라판 전문가 중 전문가죠. 그의 연구를 바탕으로 아메리카로 가는 길, 하와이 한인 이민 1세, 하와이의 한인들 등등의 저서를 출간했습니다. 그런데 1983년 멕시코에서 발표한 그의 논문은 한국 사회에 상당한 반향을 불러왔는데, 김선영은 이 논문을 바탕으로 소설 애니갱을 썼고, 김호선 감독은 1996년 임성민, 장미희 주연의 영화 애니갱을 만들었으니까요. 도대체 어떤 논문이길래 이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가 위 논문에서 조명한 것은 1905년 멕시코 유카탄 반도로 떠난 이민자들이었는데, 이들이 애니갱이라 불리던 멕시코 이민 1세대입니다. 우리가 용설란이라 부르는 선인장 에네켄은 뜨거운 사막에서만 자라는데, 이는 1905년 멕시코로 온 한국인 이민자들을 부르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1800년대 유럽 강대국들이 여기저기 배 타고 바쁘게 식민지를 건설하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물건 중 하나가 밧줄이었습니다. 배에 실린 물건을 고정시키려면 끊어지지 않는 강한 밧줄이 필요했는데, 그 질긴 밧줄의 원료 중 최고봉을 에네켄을 꼽습니다. 그리고 이 에네켄을 가장 많이 공급하던 곳이 바로 멕시코 유카탄 반도였죠. 멕시코 농장주들은 영국인 이민 브로커 존 마이어스를 고용해 아시아에서 인력들을 모집해 줄 것을 요청했고, 마이어스가 일본 이민회사 대륙 식민합자회사와 결탁해 한국인 1033명을 멕시코로 실려보냈습니다. 그렇게 1905년 4월 4일 1세대 한국인 멕시코 이민자들이 영국 상선 일포도호를 타고 제물포항을 떠났죠. 그런데 파라다이스로 생각했던 묵서가는 지옥이었습니다. 농장주들은 그들을 사람은커녕 짐승 취급도 하지 않았고, 노예처럼 하루 20시간씩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잠시 허리라도 필라치면 어김없이 가죽 채찍이 등허리에 떨어졌습니다. 1905년 7월 29일자 황성신문에는 이들의 소식이 실렸는데, 멕시코 원주민 마야족의 노예 등급이 6등급인데 조선인들은 그보다 못한 7등급으로 가장 낮다. 아이를 팔에 안고 등에 업고 길가를 배회하는 한국 여인들의 처량한 모습은 가축같이 보이는데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실정이다. 농장에서 제대로 일하지 못하면 무릎 꿇리고 채찍이 쏟아지는데 살가죽이 벗겨지고 피가 낭자한 노동자들의 비참한 모습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다는 사설로 이영만리 타지에서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조선인들의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30년이 지나 몇몇은 우리나라로 돌아왔지만, 그땐 이미 조선이 조국이 아니라 일본 땅으로 변해 있었죠. 노예가 되었고 노예로 불렸던 우리 조선인들을 마음대로 취급하던 멕시코가 지금은 전혀 다른 나라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지난 5월 14일 멕시코 언론 엑셀시오르의 파스칼 벨트란 델리오 편집장은 멕시코의 잦은 정전 사태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며 한국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전력 2가지 사례라는 글을 통해, 나는 다른 국가가 내린 경제정책의 영향에 관해 이야기할 때 항상 멕시코와 한국을 비교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때 한국의 도약은 기적이라고 불렸지만 그 성취의 이유를 대충 훑어보면 초자연적인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 결과는 국가를 성장의 길로 이끌고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도자들이 내린 결정의 결과라고 강조했죠. 즉, 흔히 기적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컫지만, 한국이 발전한 것은 초능력자의 도움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1960년에는 아프리카 가나와 비슷한 규모 경제로 국내 총생산은 40억 달러였다면서, 당시 개발이 안정화 단계에 있던 멕시코는 경제 규모가 그의 3배 이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2004년부터 멕시코 경제 규모를 포함 기대 수명, 학력, 사망률, 1인당 GDP 등을 세세히 비교했습니다. 국토 면적에서 멕시코 한 주 크기에 불과한 한국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멕시코를 압도하고 있죠. 무엇보다 글의 핵심은 전기 생산입니다. 델리오 편집장은 국제에너지국에 따르면 한국은 2022년에 63만 3,243기가와트시를 생산했지만 멕시코는 39만 5천 기가와트시를 생산했다고 썼습니다. 한국이 같은 기간 멕시코보다 60%나 더 전력을 생산한 셈이죠. 그렇다고 화력발전 등 환경오염을 야기시킨 것도 아닙니다. 2022년 한국은 태양광을 이용해 29,920기가와트시를 생산한 반면 멕시코는 9,360기가와트시만 생산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한국이 멕시코를 2배 이상 앞섰는데요.
그가 이런 글을 쓴 목적은 분명합니다. 제발 정부가 한국을 좀 본받으라는 의미였습니다. 사실 위 기사처럼 최근 멕시코 내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은 쉽게 또 자주 거론되곤 합니다. 한류의 영향인데 지금 2024년에 어느 나라가 그렇지 않을까 싶지만 한때 한국인들을 짐승 취급하던 멕시코의 한국 사랑은 그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냐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한류 팬이 사는 나라가 멕시코니까요. 한국국제교류원이 올해 발표한 2023 지구촌 한류현황에 따르면 2023년 전세계 한류팬은 첫 조사를 시작한 2012년 926만 명 대비 12년 사이에 24배 증가한 2억 2,50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상 최초로 2억 명이라는 꿈의 숫자를 돌파했는데 그중 멕시코는 2,778만 명으로 전년 대비 80% 한류팬이 늘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바로 옆 미국이 1,067만 명으로 전체 4위에 올랐는데 멕시코와 미국 한류 팬들은 코로나19 기간 전 세계 두 번째로 많은 한류 콘텐츠를 소비한 국가가 됐고, 이는 단순 콘텐츠 소비에서 한국어 배우기 및 한식 체험 등 생활 한류 중심의 한류 4.0으로 진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기는 최근 뉴스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K-팝 아이돌 그룹인 BTS 멤버 진은 최근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제대 당일 그는 온라인 방송을 통해 팬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제대 인사에 불과한 이 방송은 놀랍게도 211개국에서 시청되었으며 라이브 최대 동시 접속자 수는 9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지켜본 나라가 바로 12.4%를 기록한 멕시코였죠. 전통적인 한류 소비국인 인도네시아, 일본보다 더 많은 멕시코 팬들이 그의 제대 인사를 지켜본 겁니다. 잠시 사진 한 장만 볼까요? 지난 5월 19일 멕시코 메리다시 제물포 거리에는 한복을 입은 멕시코인들이 태극기를 들고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멕시코에 무슨 제물포월이냐 하시겠지만 이건 실제 존재하는 거리명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제물포 술집이라는 술집도 하나 있었는데 그 사연이 기고합니다. 제물포에서 이민을 온 한 남자가 이 술집에서 술에 취하면 매일 제물포를 외쳤다고 하죠. 동네 주민들이 그 사연을 듣고 술집 이름을 제물포로 부르기 시작했고 나중에 이 거리가 제물포 거리가 됐죠. 앞서 2019년 멕시코 유카탄 주의회와 메리다 시의회는 매년 5월 4일을 멕시코 한인 이주민의 날로 제정하는 안건을 통과시키고 한국의 날 발효를 선포했는데 5월 4일이라는 날짜는 1905년 제물포항을 떠난 멕시코 1세대 이민자들이 유카탄주 프레그레소항에 처음 발을 디딘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올해 4월 유카탄 한인 후손회는 제물포 기념 표식 앞에서 선조를 기리는 헌화를 했으며 이장 주멕시코 한국 대사관 공사는 한인 이주민의 날은 양국의 우정을 상징하는 뜻깊은 날이라며 유카탄 반도에 처음 발을 디딘 1세대 한인 이민자들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슬픈 역사이지만 그것이 의미 없는 역사는 아닙니다. 이렇게 한국의 날을 지정해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양국의 우정을 기념하고 있으니까요. 멕시코의 한류는 비록 다른 국가에 비해 조금 늦게 불붙기는 했지만 분명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그 시작은 드라마가 이끌었습니다. 2002년 드라마 별은 내 가슴에가 멕시코에서 방영하면서 큰 인기를 끌더니 2009년 대장금, 2017년 멕시코의 리메이크 형식으로 판매된 넌 꿀째 굴러온 당신은 무려 21.7%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동시간대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2000년대 후반 SNS 사용이 늘며 일부 매니아층에서 소비되던 한류가 K-팝의 날개를 달고 훨훨 날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인기를 반영하듯 2012년 월드 K-팝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많은 한국 가수들이 멕시코 무대에 올랐고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일반 대중에게 한류를 전파했습니다. 이후 2014년 뮤직뱅크, 2017년 한류 문화축제인 K콘이 잇따라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되고 수만 명의 관객이 몰려 그 인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2018년 10월부터 멕시코 최대 라디오 방송사 라디오 센트로는 매주 일요일 오후 6시부터 1시간 동안 한류 전용 프로그램 K-아워를 방송하기 시작했는데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편성했었으나 워낙에 많은 청취자가 몰리는 바람에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하게 된 케이스죠. 동시간 청취자 수가 무려 140만 명이라고 하니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인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멕시코의 한류 팬덤이 다른 나라와 차이점이 있다면 그건 역시나 열정입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한류를 소비하고 있는데 음악이나 영상을 단순 소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를 새로운 콘텐츠를 재생산하고 창작한다는 특징이 있죠. 당장 2024년 6월 16일 수도 멕시코시티 메트로폴리탄 대극장에서 멕시코 K-팝 팬들을 위한 2024 K-팝 커버댄스 페스티벌 인 멕시코가 성황리에 개최되기도 했죠. 멕시코 한류는 드라마를 시작으로 K-팝 그리고 이젠 음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SNS를 통해 한국 음식이 많이 알려졌는데 멕시코 MZ세대에게 한식은 가장 트렌디하고 건강한 음식 이미지로 호감을 얻고 있습니다. 원래 매운 것을 좋아하는 민족 특성상 멕시코인들은 다른 외국인들이 맵다고 생각하는 떡볶이를 굉장히 먹을 만한 음식으로 평가하고 있죠.
이런 인기는 최근 멕시코에서 열린 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고자 롯데홈쇼핑이 2016년 도입한 상생 프로그램인데 올해는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멕시코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현지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기업 100개사와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등 중남미 7개국 바이어 80개사가 참여했으며 행사 기간 누적 상담 건수는 538건, 상담 실적은 2,170만 달러로 하나 약 300억 원을 기록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K-팝 커버 댄스, 한국 무용 등 각종 한류 문화 공연도 함께 열렸는데 관람객이 몰리며 행사 기간 총 2만 7천여 명이 방문하기도 했죠. 한때는 우리 한국인들을 짐승 취급도 하지 않으며 노예처럼 부렸던 나라 멕시코. 하지만 시간이 흘러 이제는 한국의 경제와 시스템을 부러워하고 문화를 소비하고 추앙하고 있습니다. 코리아라고 하면 그저 북한만 떠올렸던 이들이 한국의 문화를 먼저 떠올리는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의 문화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